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책임지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관이며 장이 좋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2의 뇌, 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에게 늘어나고 있는 위막성 장염. 심한 감기나 독감 등 급성 질환에 걸릴 경우 대개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항생제를 길게 사용한 후에 기존의 질환은 좋아졌는데 갑자기 열이 동반되는 설사의 복부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설사의 냄새가 심하고 혈변 증상까지 보이면 깜짝 놀라게 된다. 게다가 복부 팽만감, 오심, 구토까지 일어나므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병원에서는 그림에 나온 거와 같이 위막성 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가 자주 있다. 위막성 장염은 명칭에서 나타나듯 장에 위막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위막이란 실제 막과는 달리 염증성 물질들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막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위막성 장염이 생기면 급격히 백혈구 수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쇼크를 일으켜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므로 항생제 복용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위막성 장염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 항생제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생제를 길게 사용할 경우 장에 서식하고 있는 유익균이 죽고 대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위막성 장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막성 장염은 60세 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가 되면서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져 항생제에 의해 유익균층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인에 비하여 위막성 장염이 더 많이 나타난다.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위막성 장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장관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재빠른 치료가 중요한 관건이다. 위막성 장염의 치료는 항생제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고 대신 유해균 살균 작용에 효과가 뛰어난 메트로니다졸을 구강으로 14일 정도 복용하고 반응이 확실하지 않으면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10일간 복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대개 1에서 2주 만에 치료될 수 있으나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필자의 환자 중 80세 파킨소니즘을 앓는 남자분이 있었다. 10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인데 한 달 전부터 설사가 심하게 발생하였고 입원 직전 혈변까지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대장경 소견은 항문현에서부터 상방 20cm까지 고름 섞인 점액이 그림 A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 점막을 덮고 있는 위막성 장염이었고 그림 B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직검사상 농삼출물이 덮고 있는 급성 장염으로 진단되었다. 이분은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발병 전 항생제를 쓰지 않았고 발열 없이 단지 설사와 혈변 증상을 보인 위막성 장염이었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의 고령에서 장내세균의 교란으로 위막성 장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례라 할 수 있겠다. 메트로니다졸을 10일 지속적으로 복용한 후 대변에서 염증을 나타내는 칼프로텍틴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좋아졌고 그림 C와 같이 10일 후 시행한 추적 대장 내시경도 완전히 정상 소견을 보였다. 이분의 특이한 점은 메트로니다졸을 5일만 끊으면 위막성 장염 증상이 다시 재발한다는 것이다. 결국 3가지 종류의 유산균을 보통 복용량의 3배씩 복용한 후에 놀랍게도 재발하지 않았다. 면역 상태가 약한 노인에게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곧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과 같은 유해균의 증식으로 위막성장염이 진행함을 보여주는 징내다. 두 번째, 기능성 장질환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필자가 과거 6년간의 편집이사 2년 동안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던 대한소화기 기능성질환 운동학회에서는 기능성 장질환의 증상과 음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장질환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음식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음식으로 질환이 치료된다는 임상적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기능성 장질환의 경우 음식이 치료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과일로는 사과, 배, 바나나가 비교적 산이 적어 식도 점막의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나타나 있다. 또 육식으로는 껍질을 제외한 닭고기와 생선이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질이 적어 하부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지 않으므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불어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 등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비계가 많이 섞인 고지방의 육류는 지방이 역류를 증가시키고 위산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된다. 과일 중 토마토,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식도점막을 자극하므로 좋지 않다. 커피, 콜라, 초콜릿 등도 식도의 산도를 높이고 하부 식도관략근을 자극하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담배, 술도 당연히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식도 운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쌀밥과 생강, 차 등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쌀밥은 다른 곡물에 비해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는 곡물이다. 따라서 복부 가스를 적게 만들어내고 음식 알레르기도 적어 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강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다. 차 역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는 음식이다. 반면 튀긴 음식이나 붉은 육고기, 케이크 등과 같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일부 환자에게서 복부팽만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콩류와 양파 등도 일부 연구에서 복부팽만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오렌지, 레몬 등 신과일이나 후추 등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탄산음료 역시 복부팽만을 일으키고 커피와 초콜릿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매운 음식의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명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지만 매운 음식 속에 캡사이신을 소량씩 장기간 먹을 경우 오히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과민성장증후군의 경우 쌀, 귀리 등의 곡물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 과일 중에 딸기, 포도, 블루베리, 바나나와 채소 중에 당근, 샐러리, 호박,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식이섬유가 적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에 포함된다. 두부와 생선 역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는 음식이다. 하지만 밀과 메밀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므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과일 중에 사과, 배, 수박, 멜론과 채소 중에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식이섬유가 많아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 외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시럽 등도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좋지 않은 음식이 된다.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 콩, 호밀, 현미 등의 잡곡류와 고구마, 푸른, 키위, 사과, 배 등의 과일에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있다. 청국장 등과 같은 발효식품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감의 탄닌 성분과 바나나의 전분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도 변비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초콜릿,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장의 탈수를 일으켜 오히려 변비를 일으키므로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장에 대한 잘못된 건강상식 오해 풀기. 사람은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존재다. 먹는 것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매일 먹어야 하다 보니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장 건강의 문제다.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장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건강상식이 넘쳐난다.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힘든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 건강 상식 중 과연 정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과식을 했거나 가끔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속쓰림 증상은 심하면 위장이 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당장 무언가 해소할 것을 찾게 된다. 이때 나름 부드러워 보이는 우유를 마시면 조금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면 실제 속쓰림이 조금 낫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과연 속쓰림에 우유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우유는 약알칼리성 식품으로 처음 마셨을 때는 위산의 산성을 조금 희석시켜 주기에 조금 나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속쓰림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여 위산을 더 많이 분비시키게 한다. 결국 속쓰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속쓰림의 우유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을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 콜라 같은 것을 마시면 트림이 나오는데 이때 뭔가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특히 콜라의 경우 소화제를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어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보인다. 탄산음료는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놓은 상태다. 이것이 위에 들어가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조건이 풀려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빠져나오게 된다. 이것이 트림의 정체다. 우리는 탄산음료를 마실 때 위장 속에 차있던 가스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트림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일 뿐이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올 때 위장 속의 가스 일부가 함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막혔던 위가 뚫리지는 않는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또는 밥 먹은 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상식처럼 되어 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것일까? 이 상식은 매우 과학적인 바탕 위에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먹은 밥은 위장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작용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위산과 소화효소의 농도가 묽어져 소화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위산의 일부가 물과 함께 그대로 소장까지 내려가 소장의 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잘 씹지 않고 넘기게 되므로 소화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처럼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소화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과학적 논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론이다. 하지만 밥을 말아먹는 습관을 가졌음에도 평생 건강한 장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도 많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위장에 물이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상식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론 정도로 여기면 괜찮을 듯 싶다.
네 번째, 건강한 장을 만드는 올바른 식사법. 사실 음식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평생 담배를 피고도 건강하게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덜컥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몸에 나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식사법은 존재한다. 이것은 소화와 배설에 관한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바른 식사법은 어떤 음식을 얼마의 양만큼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게 판단하여 선택하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다면 웬만한 음식은 소화시키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음식은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화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하며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이야말로 내 몸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이다. 건강상식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당연히 장에 무리를 주므로 장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음식을 가리기보다 양을 절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인은 칼로리를 따지는데 칼로리보다 자신의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나서 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분이 좋다면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과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에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 비해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먹는 내용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 양이 될까? 사람들은 대개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으면 이미 적당한 양을 넘어선 상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수저를 놓을 수 있다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양을 먹은 것이 될 수 있다. 과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상식인 것처럼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상식이다. 여기서 소식이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들 정도의 양까지만 먹는 것을 뜻한다.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양의 항상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습관이 몸의 호르몬, 신경계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소식했으니 오늘 하루는 과식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는가 또한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었다고 해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후다닥 먹어치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밥을 빨리 먹게 되면 제대로 부서지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쌓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밥을 빨리 먹는 현상은 대부분 식습관으로 잡혀 있기에 장은 매번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하고 결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야 만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입에서 1차 소화를 시킨다는 뜻과 같다. 밥을 먹을 때 입에서는 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침 속에 밥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입은 제1의 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고형식은 위 안에 들어가면 위의 윗부분인 위저부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면서 위산과 펩신 등 소화액과 섞인 후 걸쭉한 액체 형식으로 변화된 다음 위저부의 수축으로 위체부로 이동한 후 다시 위체부 운동으로 전정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입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은 위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위저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위체부를 거쳐 전정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는 고형식, 유동식에 대한 대응을 달리하면서 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장, 대장은 물론 항문으로까지 이어져 소화기관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도 건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 친화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새끼를 먹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의미다. 아무리 천천히 먹는 좋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의 장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은 규칙적 생체 리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 특히 장은 어떻게든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식을 먹는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위액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5번째, 뇌와 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뇌장상관 관계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재창되었다고 알려진 뇌장상관이란 뇌와 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용어다. 실제로 뇌와 장은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보를 전달하고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뇌장상관 관계에서 스트레스에는 자율신경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 우위가 되면 장은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등을 일으키게 된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부교감신경 우위가 되면 장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누구나 해본 경험일 것이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 것은 분명 뇌다. 그런데 내 의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의 신경은 이것을 알아차려 장의 소화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반응했다. 장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체내의 소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만약 인체가 이 2가지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극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장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운동을 저하시켜 에너지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이 증상은 다시 뇌로 전달된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장의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장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뇌와 장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민성장 증후군이나 만성장 질환의 대부분이 이런 뇌와 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만약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태우 교수는 인간의 뇌에
이런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을 일으키는 고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고리를 긍정적 생각으로 끊어내면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생각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반응하면 뇌의 생각이 장에 전달되어 장신경도 좋은 쪽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뇌와 장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 장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적 생각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분석적 사고를 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의 과잉 자극 상태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 건강 자는 시간 0에서 3개월 생아 14에서 17시간 4에서 11개월 영아 12에서 15시간 1에서 2세 유아 11에서 14시간 3에서 5세 미취학 아동 10에서 13시간 6에서 13세 취학 연령 아동 9에서 11시간 14에서 17세 10대 8에서 10시간 18에서 64세 성인 7에서 9시간 65세 이상 고령자 7에서 8시간 자야 한다.